네, 안녕하세요. 실내 건축가이자 공간 스토리텔러 김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후는 몇 살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60세? 65세? 아니면 직장 은퇴하는 순간부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노후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저는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른 질문이 생긴 거죠. 가만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많은 공간들, 어른들이 나이 들어서 정작 살아갈 공간의 디테일이나 디자인은 그다지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물며 대한민국 인구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인 50대, 60대들이 앞으로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그 질문이 오늘 이 자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노후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었죠. 다니던 직장과 일을 그만두는 순간 생산적인 인생은 끝났다는 인식이죠. 은퇴 이후에는 쉬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인생이 전후 두 막으로 이루어진 연극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젊음과 늙음, 활동과 쇠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970년에 62.3세였습니다. 1980년에 66세, 1990년에 72세, 2000년에 76세, 그리고 2020년에는 84세가 됐어요, 기대 수명이. 50년 만에 무려 21년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60대에 은퇴했을 때 남은 시간은 길어야 20년 남짓이었어요. 그러니 그 시간을 여생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었죠. 여생, 그러니까 남을 여자를 쓰죠. 남은 생애. 이 단어 안에는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이 버젓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1980년대 영국의 역사학자 피터 라스렛이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인생은 두 막이 아니라 네 막이다. 이게 사기 인생론입니다. 제1기는 태어나서 교육을 마칠 때까지 의존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공간, 부모의 집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그리고 제2기는 사회에 나와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시간, 우리가 흔히 인생의 전성기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라스렛은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이 시기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인가? 사실 제2기는 잘 생각해보면 온통 타인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쉽게 막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보다 내가 해야 하는 삶을 사는 시간이죠. 라스렛이 가장 주목한 시기는 제3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업적 의무에서 벗어난 후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때죠. 그는 이 시기를 인생의 왕관, 더 크라운 오브 라이프라고 불렀습니다. 체력은 여전히 있고 경험은 쌓여 있고 타인에 대한 의무는 줄어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4기, 신체적, 인지적 쇠퇴가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라렛보다 조금 앞서서 이 3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본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 버니스 뉴 같은 1970년대 그는 노년을 연구하면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왜 60세 이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가? 그는 노년을 둘로 나눴습니다. 55세에서 75세까지를 영올드, 네, 젊은 노인이죠. 75세 이후를 올드, 늙은 노인 정도가 되겠네요. 젊은 노인, 처음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들어보면 좀 달라지겠죠. 영올드는 말 그대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이라는 긴 의무에서 처음으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쓸 수 있게 된 세대예요. 라스렛의 제3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뉴 같은의 이 연구는 세상을 실제로 바꿨습니다. 1960년 1월 1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외곽의 한 노인 주거단지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름은 선시티. 개발자 델 웹은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퇴자들은 우리가 쉽게 연상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주 앉아서 체스를 두고 있는 노인들이나 흔들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골프를 치고 춤을 추고 수영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개장 첫 주말에 1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2,000채가 팔렸다고 해요. 이 선시티의 성공이 하나의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용 제품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공간, 그러니까 활동적인 은퇴자를 위한 공간이죠.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취향이 있는 소비자,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주체로 시니어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미국 전역의 시니어 주거 공간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복도, 병원 같은 냄새, 흰 벽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영장, 볼링장, 피트니스 센터, 아트 스튜디오 등등, 그리고 그 대학 캠퍼스 안에 시니어 주거단지가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대학생들 옆에서 강의를 듣고 도서관을 함께 씁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 뉴 가튼이 있었습니다.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활동하는 주체로 본 순간 공간이 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후의 집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저는 단연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수는 묻지 않아도 잘 압니다.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만 들어도 대략 몇 평인지 짐작이 가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워렌 버핏,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순자산이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실지 모르겠네요. 1958년에 약 4천만 원에 산 평범한 2층 주택에 산다고 해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68년,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안 가냐고. 버핏의 대답은 이겁니다. 난 지금 이 집에서 충분히 행복하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더 행복해진다면 벌써 몇 번을 이사했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닙니다. 집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에요. 큰 집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다는 믿음, 그 믿음에 그는 평생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근데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조사를 보면 한국의 노인 가구 93.4%는 이사 계획 자체가 없고, 이사를 생각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크기거나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해요. 자녀가 다 독립해서 부부 둘이 사는데 4, 5명 살던 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넓은 곳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간 심리학의 영역의 부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쓰지 않는 방이라도 그 방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뇌는 그 공간을 관리 대상으로 등록합니다. 청소해야 한다, 환기를 시켜야 한다, 짐이 쌓이고 있다,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죠. 이게 누적이 되면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끝없는 할 일 목록이 됩니다. 특히 체력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방이 4개인데 쓰는 방은 안방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 3개 방은 다 문을 닫아두고 삽니다. 겨울에는 이제 난방비 아끼려고 그 안 쓰는 방 보일러 밸브를 다 잠가 놓으세요. 그러면 그 방들은 이제 결로 생기고 곰팡이 피고 점점 창고가 되겠죠. 40평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 8평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2이나 3 있는 가족이라서 7인승 SUV를 몰고 다녔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부부 둘만 남았는데 그래도 그 7인승 사이즈의 SUV가 계속 필요할까요? 그것을 계속 몰아야 할까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기름값도 많이 나가고 보험료에 세금에 정비하는 비용까지 뒷좌석은 항상 비어있고 그 넓은 공간이 장점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담이 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92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엑시스텐츠 미니멈 운동이 있습니다. 산업화로 도시 노동자들이 좁은 주거에 내몰리자 건축가들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인간이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그 결론은 면적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느냐였죠. 근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제는 모듈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팔을 뻗었을 때 닿는 거리, 앉았을 때 필요한 높이, 두 사람이 지나칠 수 있는 폭. 공간의 크기는 원래 인간의 몸에서 출발했어요. 면적은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내 몸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1899년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론이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실용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다는 거죠. 베블론이 이 이론을 쓴 게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이게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한국의 아파트 평수 문화를 보면 그때보다 더 와닿는 현실인 거죠. 34평이 국민 평형이 된 건 그 크기가 두 사람 살기에 딱 맞아서가 아닙니다. 34평이 되면 대출이 잘 나오고 팔기 쉽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크기이기 때문이에요. 집이 거주의 단위가 아니라 과시의 단위가 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 사이즈, 무조건 줄이는 다운 사이징이 아니라 내 삶에 딱 맞는 크기로 조정하는 겁니다. 부부 둘이면 부부 둘에게 맞는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SUV에서 중형 세단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워렌 버핏의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순간 그 집은 이미 삶의 질을 낮추는 공간이 된 겁니다. 노후의 집은 자산 가치의 단위가 아닙니다. 내 남은 시간을 가장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적정 밀도의 공간으로 다시 정의돼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건축가의 얘기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건축의 3대 거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꼬르비지에, 독일의 미스 반데어로에, 그리고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 세 사람을 묶어서 현대 건축의 양대, 아니 세계의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미국의 라이트는 나머지 두 사람보다 20살이나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다른 세대인 거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 이름이 나란히 올라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60년 넘게 꾸준히 설계 활동을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진화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라이트는 1867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20대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 프레리 양식이라고 대초원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미 이름을 유명세를 떨치게 됐죠. 광활한 미국 대지에 낮게 깔리고 수평선을 강조하고 실내와 자연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그 당시에 이제 유럽 건축의 영향을 받아만 오던 미국 건축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긴 침체기가 찾아와요. 개인적인 스캔들, 사무소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 한때 건축계의 전설이었던 그가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과거의 인물로 여겼어요. 그때 의뢰가 하나 들어옵니다. 1934년 말 피츠버그의 백화점 사장 에드거 카우프만이 의뢰를 해왔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깊은 숲속 폭포가 있는 그 땅에 별장을 지어달라고요. 카우프만은 그 폭포를 바라보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포 아래에 집을 짓기를 원했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라이트의 설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폭포를 바라보는 집이 아니라 폭포 위에 집을 얹었어요. 집의 그 중앙으로 폭포가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 콘크리트 테라스를 캔틸레바 구조로 밀어내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대담한 구조. 자연을 감상의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집의 일부가 되게 한 거죠. 그때 라이트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이 집이 바로 그 유명한 낙수장입니다. 완공 후 타임지는 라이트의 가장 놀라운 역작이라고 불렀고 1991년 미국 건축협회는 미국 건축 중 역대 최고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6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설계를 시작합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원통형 건물 안에 나선형 경사로를 넣어서 관람객이 맨 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에 빙글빙글 내려오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한 혁명적인 공간이에요. 층으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 램프를 타고 계속 타고 내려오면서 보게 되는 건데 건축이 예술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이 된 건물이에요. 그 미술관이 완공된 건 1959년입니다. 그 라이트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이었다고 해요. 92세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67세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집을 설계하고 76세에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시작하고 91세에 설계도를 손에서 놓은 사람. 우리가 노후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 그는 인류의 유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4기 인생론을 얘기한 라스렛이 이론으로 말한 것을 라이트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거죠. 제3기는 쇠퇴가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고 타인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철학만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어쩌면 그게 창조자에게 가장 강력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라이트가 삶으로 보여준 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줍니다. 1980년대 후반 존 로우와 로버트 칸이라는 두 학자가 현대 노년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 하나를 발표합니다. 성공적 노화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즉 몸과 마음이 병든 상태인데 계속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질병과 장애의 위험을 낮게 유지할 것. 두 번째는 높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유지할 것. 세 번째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근데 로우와 칸은 나중에 이 이론을 보완하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리적 환경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집안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을 당하는 순간 성공적 노화는 멈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잘 설계되어 있으면 몸이 조금씩 변해도 그 변화를 공간이 조용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 노화는 의지의 문제인 동시에 공간의 문제입니다. 라이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건 낙수장도 구겐하임도 아닐 수도 있어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는 증거. 그게 가장 그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의학자들이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전에 환자가 사는 환경을 먼저 보라는 것.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의 저작들에도 이미 이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질은 그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사느냐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연금, 건강검진, 보험 같은 것은 굉장히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써먹으면서 살아갈 공간, 무대인 집은 잘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무대가 잘못 세팅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배우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65세 이상 고령자는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이나 집 근처에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전에는 집이 단순히 잠자고 돌아오는 곳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집이 말 그대로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 말은 곧 집이 내 제3기 활동을 얼마나 지지해 줄 수 있느냐가 그 시기를 얼마나 충만하게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3기를 위한 집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르네상스 시대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 시대 지식인들은 집안에 스튜디올로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개인 서재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도 이 공간을 가졌다고 해요. 바깥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적 열정을 불태우는 방, 작은 방, 지위 상징이 아니라 창조의 엔진이었던 거죠. 저는 제3기의 집에서 이 스튜디올로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방을 그냥 창고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오래 미뤄온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는 작업실로, 또는 나만의 취미를 불태우는 아지트로 바꾸는 겁니다. 집이 나의 제3기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오래된 책이 꽂힌 서재,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코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올로가 바로 그런 예시입니다. 그런데 제3기가 영원하지는 않죠. 제3기를 충분히 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제4기가 찾아오겠죠.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 능력이 충분하니까 문턱이 높아도 계단이 많아도 그냥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장벽으로 변하는 거죠. 욕실 문 앞의 작은 문턱이 낙상의 위험이 되고 높은 선반이 어깨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몸이 변하는 속도를 공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브릿지 설계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이면서 동시에 언젠가 내가 좀 지쳤을 때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나를 안아줄 수 있는지, 제3기의 역동성과 제4기의 평온함을 하나의 공간에서 잇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멋지게 선택한 수건거리가 사실은 100kg을 견디는 지지대가 될 수도 있고, 세련된 패턴의 바닥재가 사실은 미끄럼 방지 소재인 것처럼 안전을 위한 배려가 굳이 티나지 않게 디자인 안에 녹아들 수 있는 겁니다. 거주자가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이 공간의 선택이고 주인이다라는 감각을 유지하면서, 집 안만큼 집 밖도 중요합니다.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가 제3의 장소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집이 제1의 장소, 일터가 제2의 장소라면 제3의 장소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카페, 도서관, 공원, 동네 서점, 특별한 약속 없이도 가게 되는 곳들이죠. 올덴버그는 말했습니다. 이 제3의 장소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립되지 않는다. 단골 카페에서 마주치는 얼굴, 도서관에서 옆자리에 앉는 사람, 공원 벤치에서 인사를 나누는 이유, 이 작은 접촉들이 쌓여서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로나 시기에 자전거 타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살던 집에서 한강 자전거 도로까지 홍제천 길을 따라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조건이었는지를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실감을 한 거죠. 지금 집에서는 자전거 도로 진입이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데도 그 작은 차이가 취미생활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기준일 수 있겠지만 30년간 지속해온 습관이 걸어서 닿는 거리에 이렇게 가깝게 있다는 건 노후의 삶의 질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의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보다 이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것들이 실제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때 내가 매일 걷고 싶은 길이 있는 곳, 오랫동안 다녀온 단골 가게들이 가까운 곳, 아침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곳, 이 기준들이 학군이나 시세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시간이 바로 제3기입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나의 취향으로 동네를 고를 수 있는 자유. 이걸 많은 분들이 실감하지 못하는데 사실 엄청난 해박입니다. 집의 진짜 평수는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 몇 평이 아닙니다. 내 일상이 얼마나 촘촘하고 풍요롭게 채워지는 생활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노후 주거의 진짜 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싶은데요. 제3기 관점에서 집을 줄이는 건 남아있는 공간에 대한 관리에 쓰이는 에너지를 줄여서 그 에너지를 밖에서의 활동과 자아 실현에 쓰겠다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소가 아니라 집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제4기 관점에서는 또 다릅니다. 내 몸의 가동 범위 안으로 모든 생활 인프라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부엌이나 욕실이나 침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모두 좀 가깝게 손에 닿는 거리에 있는 거. 넓은 집에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체력을 소모하는 대신에 밀도 높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결국 노후의 집을 줄이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제3기에는 나의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고, 제4기에는 나의 몸을 가장 지혜롭게 보살피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집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이사를 가거나 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바꿀 수 있어요. 예, 공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욕실입니다.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낙상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히트 쇼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따뜻하게 자고 있다가 방에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이건 대부분 겨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가운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타일 바닥을 딱 밟을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을 해요. 그래서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죠. 제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저희 25년 전 2020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정확한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뇌 속에 문제다라고만 전해 들었었죠. 원래 크게 지병이 있는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했고, 그런데 나중에 그 원인을 공부하면서 히트쇼크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차가운 욕실 바닥을 맨발로 딱 밟는 순간에 정확히 그 상황이죠. 어머니는 그 이후에 좌뇌를 다치게 되면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고 언어 능력과 기억도 잃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큰 지병도 없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가족들 모두 너무 당황스럽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7,000명에서 2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라고 합니다. 이 히트쇼크의 사망자 비율이. 한국에서는 아직 히트쇼크 사망자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노천 여행 중에 히트쇼크로 사망한 한국인이 2달 사이입니다. 3명이 나왔다고 해요. 한국인이 여행을 가서. 그러니까 차가운 탈의실에서 뜨거운 탕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이를 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댁 욕실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으슬으슬하다 싶으면 난방기부터 달아드려야 돼요. 이 요즘에 굉장히 제품이 많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집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 있을 때 화장실 바닥 공사를 할 때 바닥에 그 거실이나 방에 있는 난방 배관, 보일러 배관을 연장해갖고 화장실 바닥까지 깔아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바닥이 난방도 되고 쇼크 같은 불상사도 예방하고 습기가 없으니까, 불을 떼니까.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곰팡이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손잡이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손잡이를 달면 요양원처럼 보인다고 이제 꺼리시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인테리어 시장 보면 그 욕실 손잡이가 되게 세련되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달아두면 나름대로의 인테리어 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해서 달면 그때 가서 노인 표시처럼 그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변기 옆에 손잡이 하나만 있어도 앉고 일어설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건강할 때 미리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현관입니다. 신발 신고 벗는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순간인데요. 이게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젊을 때도 무릎을 다치거나 다리를 좀 다쳤을 때 느낄 수 있죠. 균형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는 60대, 70대에게 이 동작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현관에 작은 의자나 접이식 벤치를 하나 두는 거예요.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구조. 이거 하나가 외출을 편하게 만듭니다. 외출이 편해지면 밖에도 자주 나가게 되고, 밖에 자주 나가면 사회적 연결이 그만큼 유지될 수 있겠죠. 작은 벤치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화치고는 꽤 큰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주방 얘기인데요. 가스레인지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변화합니다. 가스레인지의 그 파란 불꽃이 시력이 나빠진 어른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불이 켜진 줄 모르고 손을 가져간다거나, 반대로 불이 꺼진 줄 알고 가스만 틀어놓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덕션으로 바꾸면 이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꽃이 없고 냄비를 올려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잠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납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자주 쓰는 물건이 높은 선반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주 의자를 밟고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의외로 이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사고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에서 눈높이 사이, 손을 뻗지 않아도 닿는 위치에 두세요. 이 위치를 골든존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날을 잡아서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 골든존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용 들이지 않고 물건 위치만 바꾸는 일인데 생각보다 훨씬 큰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과 침실 동선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제 어두운 방을 걸어가죠.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어둡고 잠도 덜 깼고, 나이가 들면 일어날 때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
그래서 갑자기 어지러워 핑 돌죠. 그래서 그 상태에 뭐 작은 문턱 하나에 발이 걸린다거나 하면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가던 그 2, 3cm 문턱이 노년에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발을 끌면서 걷는 보행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이게 무릎을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동선에 센서 등을 달아두세요. 스위치를 찾느라 더듬거릴 필요 없이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요. 그리고 방과 방 사이 문턱은 경사 문턱으로 바꾸거나 고무 경사로 패드를 씌우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명 하나, 경사로 패드 하나,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밤의 안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0대 초반, 그 정도에 아직 건강하고 몸이 멀쩡할 때 미리 해두는 겁니다. 사고 난 후에 고치는 거는 치료고 미리 하는 건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방이 훨씬 싼 겁니다. 그리고 예방은 준비할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더불어서 실버타운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비용이 워낙 비싸서 집을 팔아야 한다면서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2024년 5월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집을 꼭 팔지 않아도 돼요.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그 집은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본인은 실버타운에 사는 구조가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죠. 집은 그냥 잠자고 밥 먹는 곳이니까요.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머무는 공간이 곧 내 세계가 됩니다. 좋은 공간은 의수나 의족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눈이 나빠져도 귀가 어두워져도 다리가 불편해져도 공간이 그걸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밝은 조명이 눈을 대신하고 손잡이가 다리를 대신하고 인덕션이 기억력을 대신할 수 있어요. 잘 설계된 공간은 노인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능력을 최대화합니다. 공간에 투자하는 건 존엄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나는 이 공간에서 안전하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감각을 주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비싼 집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지는 집.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노년의 풍경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 풍경 안에서 여러분의 제3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